유 형제가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좋은 영화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지입니다.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은 뜨거운 무대에 돌입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나치 독일군의 철 발굽 아래 투쟁과 떨림, 전략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련과 독일은 치명적인 적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예리한 칼처럼 소련 배후지로들이 닥쳤다. 같은 해 9월, 독일군은 국경을 넘어볼가 강 뉴욕으로 진격했습니다. 해안의 스탈린그라드는 독일군의 폭격으로 잔해로 변했습니다. 이 도시는 남부 석유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장벽입니다. 전략적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리더의 이름을 딴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점령되는 한 소련군의 전투 의지는 파괴될 것입니다. 독일 국가원수는 그의 부하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련군 사령부는 전투가 한 명의 병사에 도달하더라도 도시를 방어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스탈린그라드 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정당은 총 수천만 명의 병력을 투자했으며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계속 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병력 열차가 열리자마자 군인들은 앞에 지옥 같은 광경에 겁을 먹었습니다. 화약 연기가 하늘을 전쟁으로 가득 채우고 도시 전체가 들린 땅으로 변했습니다. 강제로 강을 건넜던 병사들은 착륙하기 전에 반쯤 죽거나 다쳤습니다. 부두는 혼잡하고 혼란스러웠고 비명과 총성이 합쳐졌습니다. 다행히도 살아남은 병사들은 총을 든 두 사람이 바로 전투에 나섰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쓰러졌고 뒤에 있는 군인이 총을 들고 계속 싸웠습니다. 휘파람이 울린 후 소련군은 독일군에 돌격했습니다. 밀집된 독일 화력망 아래에서 병사들은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후퇴하기 시작했지만 스스로 총에 맞았습니다. 소련군 사령부 227호에 따르면 사령병은 모두 죽게 된다. 총성이 멈춘 후 시체는 도처에 있었고 지옥은 공기 중의 피 냄새가 굳어진 것 같고 까마귀들은 잔치를 즐기기 시작했다. 소련 전쟁 특파원 다닐로브 가스 비선을 넘어서 숨어 독일 군인은 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총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솔저 바실리는 또한 죽음에서 탈출하여 죽음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기자는 총을 집어들고 멀리 있는 독일 장교를 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위치를 드러내고 그가 그를 때릴 수 없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다닐러브는 히트를 확신하지 못했고 그의 손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실리는 늑대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을 백걸음으로 꿰뚫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지도 아래 사냥을 배웠고 사격술은 극도로 정확하다. 그는 기자의 소총을 꺼내 숨으로 적을 겨냥했다. 총격의 덮개 아래에서 그는 방아쇠를 당기고 장교의 머리를 총으로 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이상을 발견했고 총알이 그의 두개골 꼭대기를 뚫었습니다. 곧 2명의 군인이 더 사망했고 나머지 군인은 탈출을 원했습니다. 바실리가 일어나 총을 들고 여유롭게 총을 쏘고 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총알이 적을 앗아가고 총알은 완벽합니다. 기자는 깜짝 놀랐고 그런 용감한 저격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실리를 꼭 잡아당기고 함께 살다가 죽는 좋은 형제가 됐어요. 소련 입장으로 돌아온 기자는 바실리의 영웅적 행위를 보고서에 썼다. 이틀 후 크루시초프는 위험에 처해 전투를 감독하기 위해 최전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참석한 장교들에게 엄격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사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습니까? 장교들의 제안은 진부했고 기자만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영웅의 모범을 보이고 병사들의 승리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불태우는 것. 그리고 그는 명사수를 알게 되었고 이 남자는 베이실리. 다음날 바실리의 사진과 증서가 군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부에서 저격수 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련과 독일 군대의 위치는 서로 얽혀 있으며 게릴라 거리 전투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의 폐허에 바실리가 숨어 돌처럼 움직이지 않고 다음 달에 베이실리는 길을 떠나 수많은 적을 죽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 소련의 가정 전투 영웅이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그는 어린 소년 사샤에게 집에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과부이자 고아는 바실리를 매우 존경하며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지하실에 숨어 음식과 옷 없이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기자도 소식을 듣고 사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의 구술에 따라 베이실리는 전국의 찬사에게 답글을 썼습니다. 이 순간 이웃집 여자 타냐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와 아들은 가족처럼 가까우며 동생처럼 사샤를 사랑합니다.
전쟁 전에 그녀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했고 지금은 여성 군인입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소녀는 두 명이 큰 남자를 똑바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타냐와 사랑에 빠졌지만 내면을 숨기고 있었다. 타냐의 눈은 바실리에 머물렀다. 그녀는 사샤가 그가 베이실리라고 흥분하여 발표할 때까지 그를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텐야는 갑자기 깨달았고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실리는 독일군을 겁에 질려 곧 독일 최고군을 놀라게 했습니다. 베이실리는 소련 군대의 대초원 화제이며 독일 군대는 그것을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본부는 코에니그 소령을 지정하여 전장으로 가서 베이실리를 암살했습니다. 소령 코에니그는 유명한 독일 저격수이며 저격학교의 교장입니다. 다음날 소령은 폐허에 숨어 소련군 7명을 죽였다. 소련 저격수 팀이 백화점에서 그의 소재를 찾았습니다. 병사들은 속임수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대령은 변장을 사용하여 바실리와 그의 동료들을 버려진 건물로 인도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는 예리하고 꾸준하며 교활하며 그의 사격술은 놀랍습니다. 바실리는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독일 전투기가 포효하고 새로운 폭격을 수행했습니다. 탈출을 원하는 여군은 노출되자마자 소령에게 얼굴을 맞았다. 바실리는 고독한 늑대가 되었고 사냥꾼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냥에서 탈출했습니다. 저격수팀이 병력을 잃은 후 본부는 새로운 조수를 베이실리에 보냈습니다. 트리오는 폐허 가운데 주요한 곳을 찾았다. 그들은 배수구를 기어가 공장으로 몰래 들어갔고 강철 프레임에서 저격수를 발견했습니다. 잔망경으로 관찰한 결과 숨겨져 있는 시체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독일수 비선을 넘을 때 세 사람은 누가 먼저 뛰어내렸는지 결정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반응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뛰쳐나온 사람이 더 안전했습니다. 바실리 독일 통신 케이블을 한 발로 끊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등을 케이블로 수리하기 위해 서둘러 총상 후 조수는 쉽게 머리를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음식을 사러 내려갔을 때 또 다른 조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저격수 위치를 고백하기보다는 죽을 것입니다. 소령은 군인에게 총을 들라고 명령하고 그를 독일 제복을 입고 유지 보수 지점으로 올라가도록 강요했습니다. 메이저는 저격총을 들고 반대편 건물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조수는 등장하자마자 전우들에게 살해당했다. 소령은 총소리를 통해 베이실리의 위치를 빠르게 식별했습니다. 조수는 또한 전공을 사격으로 유인하기 위해 트릭을 사용했으며 전공은 거의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수는 저격수의 인내심이 부족하여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공은 예리한 직감에 의지하여 바닥 왼쪽에서 부서진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실리의 후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출구에서 조준경을 가리키고 먹이가 총구에 부딪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바실리와 그의 조수는 이 부서진 벽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실리가 먼저 점프할 차례지만 어시스턴트가 먼저 점프해야 합니다. 속속 복도에서 뛰어내렸을 때 몸은 여전히 공중에 매달려 가혹한 총성이 동시에 울렸고 조수의 머리가 날아갔고 피가 튀었습니다. 고군분투도 없이 땅에 똑바로 떨어지고 죽음의 신에 의해 바실리가 지나갔고 다시 한번 다행스럽게도 탈출. 첫 번째 순간에는 여전히 말하고 웃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삶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격수의 운명이야. 총알이 어디서 나올지 절대 알지 못해. 동료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바실리는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얼마나 죽음에 가까워졌는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운 영웅으로 그려졌지만 악수는 어쩔 수 없었다. 반면에 기자는 그녀의 권한을 사용하여 텐야를 정보부서로 전송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인을 최전선의 총격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전쟁 중의 개인적인 감정은 제쳐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텐야의 부모는 독일인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총알을 구하기 위해 독일군은 포로를 묶어 한 명을 쐈습니다. 물속으로 밀어넣으면 생명체는 빠져나갈 수 없고 강에서만 익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차서 최전선으로 돌아가 적을 죽이고 증오를 멈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밤에 바실리만 살아 돌아왔어. 전공은 경험이 풍부하고 정확한 사격 솜씨이며 바실리는 자신을 전혀 이길 수 없다고 느낍니다. 기자는 그에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투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바실리에게 타냐가 정보부에 머물도록 설득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텐야는 결심하고 싸울 결심. 얼마 지나지 않아 전공은 비밀 수단을 통해 사샤와 접촉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미끼로 사용하고 사샤로부터 베이실리의 행진 경로를 배웠습니다. 다음 날
소령은 바실리로 가는 유일한 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장한 시체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서 매복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바실리를 혼동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바실리가 코스를 바꿨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파이프라인에 들어가서 메이저 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소리를 듣고 소령은 저격 지점을 이동하고 파이프 출구에서 총구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후 바실리와 그의 동료들이 땅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우가 몸의 절반을 보여주듯 어깨에 총에 맞았어요. 베이실리는 벙커 뒤에 숨을 기회를 얻었지만 실수로 총을 잃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같은 경로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고 저격총을 되찾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령은 움직이지 않고 먹이를 쳐다보았다. 그가 머리만 보이면 죽을 것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베이실리는 마침내 총 벨트를 걸었습니다. 소령이 조준하고 발사하자 현이 즉시 두 조각으로 부러졌습니다. 이때 폭격기가 지나가고 공장의 유리 파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반사경이 형성되어 전공이 바실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실리는 이빨을 뽑은 호랑이 같고 앉아서 죽을 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장에 가려던 타냐는 부상당한 동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실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를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텐냐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기어들어 공장에 들어갔고 베이실리 옆에 나타났습니다. 메이저도 그녀를 찾았고 양측은 상대방의 다음 움직임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실리는 타냐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 기둥 뒤에 숨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미 거울을 통해 전공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스나이퍼의 가장 큰 금기인 메이저의 심장에는 요동치는 물결이 있습니다. 베이실리 지휘 아래 텐냐는 메이저의 얼굴에 강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메이저가 눈부신 후 몇 초 만에 바실리는 재빨리 총을 들고 조준했습니다. 메이저는 왼손에 총을 맞고 빠르게 전장을 탈출했습니다. 사샤가 부상당한 전공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눈에 띄지 않는 기쁨이 희미해졌습니다. 전공은 그에게 베이실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결점은 보이지 않았지만 전공은 의심했다. 밤에는 소련 군인들이 막사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전장에서 몇 초 안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실리와 타냐는 나란히 앉아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고향, 어린 시절 및 이상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바실리는 그녀가 미래의 조국 재건에 기여하고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텐냐는 또한 베이실리가 장수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죽음의 마지막 구출 이후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서로를 쳐다보는 애정 어린 욕망은 소년소녀의 가슴을 움직인다. 늦은 밤이었고 텐냐는 베이실리 품에 부드럽게 자리잡고 그들은 더 이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들의 동지가 승화되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대령은 여전히 저격수 팀에게 가장 큰 숨겨진 위험입니다. 사실 사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과 함께 피난처를 찾는 척했습니다. 기자는 그에게 저격수 팀이 공장을 공격하고 바실리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소령에게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자신이 메이저의 상대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기자를 찾아서 자신을 신으로 칭찬하지 말라고. 이 무거운 영예를 견디지 못하고 평범한 군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군인들은 사기를 높이기 위해 그와 같은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중한 관찰을 통해 사샤는 소령의 군화가 노란색 화학물질로 얼룩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공장 뒤 도로에는 노란 고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공이 근무 중일 때 그 길을 지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의 지휘 아래 바실리는 밤에 공장 외곽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는 죽은 더미에 숨어 시체로 의장하고 총을 목표물에 겨누었습니다. 하룻밤 쪼그리고 앉은 후 마침내 메이저가 노란색 마운드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실리는 너무 졸려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를 죽일 최고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소령은 폐허에 들어가 주변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재 소련과 독일 군대는 공장 외부의 거점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군인이 시체의 재산을 찾고 있었어요. 이때 소령은 바실리 관경에서 반사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총을 쏘려는 순간 독일군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또한 베이실리를 시체로 간주하고 그의 소지품을 압수했습니다. 혼돈 후 전공은 바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바실리의 소지품을 독일 사령부에 넘겼을 때 장군은 바실리가 살해되었다고 판단하고 내일 밤 베를린으로 돌아갈 것을 소령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령은 바실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바실리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을 공격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샤. 이것은 메이저가 사샤가 의도적으로 그를 오도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샤에게 베이실리가 아직 그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의도적으로 비밀을 공개하고 사샤에게 비밀 유지를 맹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차 영역 급수탑에 바실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는 또한 사샤에게 집에 있어야 하고 외출하지 말라고 맹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샤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했지만 소령은 그가 고백할 것을 알고 바실리는 다음 날까지 막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샤는 그에게 전공의 비밀을 말하고 파이프에서 뚫고 나갔다. 그러나 전공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그는 사샤를 데리고 급수탑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샤는 계속 울었지만 조금도 자비를 주지 않았다. 이때 바실리와 타냐는 재앙 이후 끝없는 사랑의 말로 재회했다. 갑자기 텐냐는 멀리 떨어진 수도관에 매달려 있는 어린이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사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무너지고 통제불능으로 울었습니다. 그녀는 총을 집어들고 복수를 하기 위해 서두르려고 했고 바실리가 그녀를 땅에 눌렀다. 그는 텐냐에게 냉혈한 살인자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의 총을 전쟁 트로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텐냐에게 건네줍니다. 그런 다음 텐냐는 기자의 도움을 받아 사사의 어머니를 반대편으로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들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사샤가 이미 독일군에 입대했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샤가 배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녀의 아들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사샤의 어머니를 배에 호위하기 위해 텐냐는 포탄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피로 뒤덮인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사의 어머니가 계속 구걸하자 군 의사가 드디어 그녀를 타고 기자는 타냐가 죽임을 당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전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바실리에게 타냐의 희생에 대해 말했을 때 바실리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눌렀다.